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이 발사체를 쐈고 결과적으로 실패하긴 했지만 짚어볼 부분이 적지 않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도 현안들이 어제 오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격주로 뵙는 분이죠. 자칭 타칭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와 몇 가지 쟁점들을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번 북한 발사체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에 어떻게 문자 메시지가 서울 거주하십니까? 지금 받으셨어요? 그 문자를? 저는 아침에 늘 하는 대로 개를 데리고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데 사이렌이 울고 또 드럭드럭 하더니만 저뿐 아니고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문자 메시지가 동시에 막 우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뭐냐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전쟁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제게도 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주변 사람들도 다 놀라곤 했는데 그것이 곧장 오보다 이래버리니까 또 황당하죠. 6시 41분에 첫 번째 문자가 들어온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북한... 그 시각에 벌써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이었습니까? 오늘 좀 늦었어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일찍 나가는데. 더 일찍 나가십니까? 예. 그런데 이 북한이 발사를 했다는 시간은 6시 27분. 우리 쪽에서 합참이 발표한 것은 6시 29분. 뭐 이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6시 41분경에 그 서울에서 경보가 울렸고 그게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이 총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행안부라든가 이런 더 중앙정부가 연관이 된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아마 발령한 경보 그리고 그것이 오보였다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체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보가 발령이 되고 그것이 한참 있다가 수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상황이 만약 벌어졌을 때 이 경보 체제가 흔들린다면 이건 엄청난 그 후유증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 이번에 과연 이것이 우리가 오보든 뭐 진보든 경보를 할 문제였는가? 북한이 지금 우주 발사체라고 쏜 것이 탄도미사일이냐 우주 발사체냐는 문제잖아요. 쉽게 말하면 과학용 우주 발사체이냐 아니면 이게 군사용 탄도미사일이냐 하는 문제인데. 두 가지 속성 모두를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를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기재한 내용을 보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일단 탄도미사일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 러시아가 제공한 기술에 중국에서 만들어주는 부품 아마 이것이 이 원천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북한에게는 정밀 가공 기술이 없어요. 가령 고강도 회전을 견디는 베어링 같은 이 정밀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이든 아니면 우주 발사체든 그 발사체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을 북한이 다 개발하고 뭐 만든다는 것은 그건 완전 거짓말이고 러시아가 암묵리에 제공을 해줬거나 중국이 바탕되는 부품을 비롯한 어떤 기술을 제공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둘 다 침묵을 다 지키고 있지만 제가 이따가 그건 또 김종대 전 의원에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북한의 이번 발사체를 두고 과연 우리가 이번에 외신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뭐 뉴욕타임스, 로이터 통신 그리고 AP 통신 뭐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한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한국 시민들이 이런 분단 상태에서 늘 이런 대립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 그리고 다들 테일이 걸어 다닌다. 이제 이런 게 주로 보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보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도 그런 걸 보면서 또 하나 그런 걸 느낍니다. 이 분단국의 비애를 느끼면서 또 한편 과연 우리가 이런 경보 체제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해야만 하느냐. 가령 일본 같으면 경보 체제가 있으면 상당히 많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당장 나온 말이 그겁니다. 이것도 외신을 통해서 나왔어요. 자, 경보가 울렸다. 어디로 피하라는 것이냐. 경보를 울렸는데 피해라. 어디로 피하라는 것이냐. 그게 전혀 없죠.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사실 근본적인 어떤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 뭐 지하철을 피하라든지 아니면 집에 지하실로 피하라든지 예. 아니면 산으로 피하라든지 뭐 피하라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경보는 울렸는데 어떻게 대처하라는 대처 요령이 국민들 시민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실제 이것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그 낙하물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떨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또 정부 당국의 설명도 없어요. NSC 상임위는 열렸습니다만 그리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그걸 주재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도 북한에 대해서 그 엄중한 경고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하는 어떤 말씀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 사실 또 하나 짚을 문제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이 소통을 많이 하시는 분 같으면 오늘 같은 날은 당연 기자회견을 해야만 합니다. 기자실에 나타나서 예. 자 오늘 아침 뭐 6시 29분에 북한이 이런 발사체를 발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데 혹시 여기에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라. 이 국가원수로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대답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 좀 다독이고 이것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가령 오보 경보가 있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알겠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대통령이 아마 기자실에 나타났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없었던 것이 조금 아쉽다고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 얘기를 하셔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후에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 잠깐 좀 듣고 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저희 제작진이 오늘 오전에 서울 시민들은 다 받으셨던 그 문자 메시지도 그래픽으로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것도 마저 보고 이 사안을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뭐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오전 6시 41분에 서울시가 먼저 문자를 보냈죠.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경계 경보가 발령됐다는 거고 대피를 하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한 20분쯤 뒤에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발송을 했는데 20분 전에 발송했던 그것은 서울특별시가 발송했던 그 내용은 오발령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발령이다. 이렇게 이제 정정을 했습니다. 이런 뭐 해프닝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아침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뭐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과잉 대응일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어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좀 생산적인 얘기를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책임 소재를 떠나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정책위 의장 박대출 의원이 한 말은 안보에 있어서 아무리 지나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수석 대변인이죠. 유상범 의원이 한 말도 재밌습니다.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 근데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나친 것은 사실은 안 한 것보다 못하다.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력을 쥐고 정권을 지금 잡고 있는 쪽에서는 매사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가 하나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늘 국민들에게 일단은 요건 고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지. 우리는 잘못한 게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하지 않은 게 있어요. 한 번도 쉽게 말하면 적의 공수부에 대표하는 방공훈련이잖아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민방위 훈련뿐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예비군 훈련도 대폭 축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예비군들이 군복을 많이 입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군들이 보이는구나. 우리가 역시 지금 분단 상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해주는 알겠습니다. 그런 풍경이었는데 어쨌든 집권 여당 쪽에서 계속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변명을 하는 식으로 하면 국민들에게 감점 요인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명하는 어떤 태도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어제 오늘 좀 방송계, 언론계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우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리가 됐죠.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어제 자리에서 이제 물러났고 본인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처분 신청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건 또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야당이라든가 혹은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이게 언론 탄압 혹은 방송 장악의 어떤 신호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 비판의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재명 대표 야당 반응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가 집권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부당하고 위법적인 위헌적인 면직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입니다. 어떻게 좀 답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권력의 사적 이익 때문에 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이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적 이익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건 야당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만 합니까? 선진 민주 중에 가령 방통위원장이라든가 우리 지금 권익위원장, 이 준현희 씨가 맡고 있는 권익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이 국가의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그리고 정권과 함께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데 그 자리에 계속 나는 임기가 남았으니까 계속 있겠다. 마치 알박이처럼 있겠다. 이런 그런 선진 민주주의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니 이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권력의 절대 함께 부안해동하면 큰일이 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검찰총장 같은 자리. 이런 자리는 임기제가 딱 정해져가지고 임기제를 만들 때는 권력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그것 때문에 임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흔들려요. 우리나라에 보면 검찰총장은 모든 역대 검찰총장들이 권력에 흔들리고 권력에 그 각을 세우면 또 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예. 그런데 가령 방통위원장이라든가 권익위원장이 과연 그러한 자리냐.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함께 같이 해줘야 되는 자리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그 많은 경우에도 제가 쭉 스크린을 해보니까 이런 자리에 있는 분이 그 임기제를 보장받아서 권력과 각을 세우는 일은 저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권력과 어떤 정책적으로 각을 세웠거나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제가 드리려는 질문은 그러니까 그런 기관장들이 정권의 어떤 바뀜에 따라서 본인이 알아서 이제 물러나거나 혹은 그렇게 물러나도록 제도적인 어떤 대안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지금 방통위원장을 면직 처리한 것이 옳으냐 정당하냐는 별개의 판단이 또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방통위원장을 앞세워서 이 방송을 장악하려 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시각에 따라서 천차만별적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그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 이 방송 장악하려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인 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로 보여요. 전 정부 때 말씀하신 거고 지금 뭐 기소된 내용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른바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권남용. 정가희 보도처럼 전 정권 때 휘둘렀던 게 바로 직권남용죄입니다. 형법 제123조. 이 직권남용죄를 범했다 이건데 그래서 기소까지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지금 이미 그 재판을 받고 재판을 회부된 분들의 범죄 사실을 쭉 지켜보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 이른바 TV조선 이 재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검찰이 그렇게 범죄를 조작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물론 그건 뭐 이 문제 만약에 그것이 유죄 판단이 맞다면 예.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일찍 물러나야 할 사람입니다. 예. 저는 여기에서 그렇게 봐요. 잠깐 한상혁 위원장의 예. 좀 반론을 좀 듣고 와서 제가 또 총평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면직 처분이 이 법상 그 면직 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형사소추 사실만 가지고 그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사자 반론 차원에서 저희가 듣고 왔고요. 제가 약간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는 예.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좀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있어서 이거를 같은 맥락 속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되는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저렇게 한 위원장에 대한 어떤 면직 재가가 있었고, MBC를 상대로 한 예.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단 말이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 기자가 받고 있는 혐의가. 그리고 공교롭게도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뽑혔어요. 물론 이거를 다 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마다 시선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어떤 흐름들이 정부 여당이 어떤 총선을 앞두고 방송 장악 내지는 언론계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지점들인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먼저 그 방통위원장 문제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때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그 2000년도 들어와서 이제 법조인이 되신 분인데, 이 법조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한 게 미디어 오늘 같은데 그 개군남한 논설위원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쪽 진영에 있었다. 그러니까 민주언론연합입니까? 민언연. 예. 민언연의 공동대표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컨대 늘 이 반대 진영, 그러니까 저하고는 반대 진영, 이 좌파 진영 쪽에 이 지지하고 그쪽 편을 드는 그 발언을 많이 한 그러한 시민단체에 일했던 분, 이런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뽑았다면 한쪽 진영에 치우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방통위원장을 왜 객관적인 사람, 중립적인 사람을 뽑지를 않고 저렇게 한쪽 진영에 서 있는 사람을 뽑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칼럼도 하나 쓴 게 있어요. 방통위원장은 저래서 안 된다. 가령 지금 보수 정권 같으면 방통위원장을 뽑을 때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을 방통위원장을 할 것이냐. 그러면 두고두고 후유증을 남긴다. 이동관 씨가 지금 물망에 오르는데,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마찬가지 논리라면 반대 입장을 밝히시겠네요. 저는 그래서 이동관 씨를 그 후임자로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 방통위원장에는 언론계 경험이 풍부한 그런 중립적인 인사를 뽑아도 충분하지 않느냐. 지금 뭐 언론 학회에도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이미 이제 현역에서 은퇴를 한 원로들도 많이 계시고 방통위원장을 모실 분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연부 역강한 분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굳이 진영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나중에 자꾸 반대 진영에서 흠이 잡히고, 그리고 또 이분 한상혁 위원장 같이 또 문제를 낳는 그런 인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례적으로 변호사님께서 한상혁, 이동관 두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특히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저는 실제 저도 그 한상혁 위원장이 민언연 대표를 할 때 저도 엄청나게 그쪽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하는 입장에서 내 개인적인 감정은 절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개인적인 감정을 이 자리에서 얘기할 바는 아닌데, 어쨌든 한쪽 진영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분은 확실하다. 예, 그 말씀은 제가 좀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예, 그래서 문 대통령이 퇴임을 할 때 함께 물러나는 것이 정도를 걷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중립에 쓴 사람 같으면 뭐 임기시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한쪽 진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아마 한상혁 위원장이나 그 이동관 전 이명박 정부 때 이제 홍보수석을 했던 이동관 전 수석에 대해서는 이 논평의 어떤 메시지를 아마 읽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드렸던 질문은
어제 한꺼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아니, 이거를 이제 하나의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드렸던 질문이라서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답변을 주시면 예. 다음 사안으로 넘어갈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리고 장제원 위원장은요. 그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제가 국회의 판단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고요. 사실 뭐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뭐 동의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장제원 있고요. 위원장이라고 해서 굳이 뭐 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MBC에 있는 모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입니다. 우선 압수수색이 최근 저도 법을 파먹은 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데 예. 왜 압수수색이 최근 한 몇 년 동안, 최근 한 5, 6년 동안 너무 많아요. 무슨 사건만 생기면 일단 검찰이든 경찰이든 압수수색부터 하고 본다. 왜 이렇게 강제수사를 하는데 압수수색 외에는 수사 방법이 없느냐. 꼭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그렇게 다 높고 증거가 다 감춰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개인 정보가 예. 빠져나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소 고발이 되는 사건에 연관되어서 임모 기자의 이제 개인 집, 자동차 이런 걸 압수수색을 하고 심지어 방송국까지 가서 뉴스룸까지 뒤지겠다. 경찰이 이렇게 했는데 경찰이 제가 그걸 보고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경찰이 아직도 압수수색은 무척 서툴구나. 무척 서툴다. 이게 방송국에 뉴스룸을 뒤지겠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니 범죄 자체가 예. 사실 좀 그럴듯해야 합니다. 거기에 합당할 정도로 대중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범죄. 그런 범죄를 이 임모 기자가 저질렀구나. 그래서 뉴스룸을 좀 뒤져봐야 되겠다. 그러면 대중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한동훈 장관의 어떤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 옛날에 국회에 청문회 때 제출했던 자료. 네. 그것이 왜 흘러나가느냐. 그게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불순한 방법으로 이걸 빼냈다. 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방송국 뉴스룸까지 갔다 이랬을 때 과연 그걸 보는 국민들이 그럴 만하다. 합당한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릴 사람들이 몇 명이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보기에 경찰은 역시 검찰보다도 압수수색하는 강제수사에는 좀 서툴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전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사안이 과잉으로 보인다는 과잉 거죠. 수사로 보인다는 얘기죠. 예, 과잉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고도 충분한 수사 방법이 있을 텐데 예. 왜 그렇게 방송국까지 찾아가서 만인 환시리에 카메라들에 다 둘러서가지고 방송국에서는 엄청난 민주투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서서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뭐 이런 식의 액션을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엄청난 독재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체 과정에서 드러난 어떤 특정 기자, 그분이 옛날에 윤 대통령이 뉴욕에 갔을 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48초를 만났죠. 만나고 나올 때. 바이든 날리면 논란. 예, 날리면 뭐 쪽팔려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예. 그걸 자막 보도를 한 당사자 기자였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뭐 보복 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런 나오고 저런 있습니다. 걸 만약에 경찰이 생각을 했다면 예. 좀 더 수사 방법에 고민을 하고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예. 솔직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과잉 수사로 보이는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 그 파장은 누가 피해를 입겠어요? 정부 여당의 피해를 입는 겁니다. 대통령이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점을 좀 마치 대통령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역설적으로 보면 그것이 대통령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불충이다. 알겠습니다. 충성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쓴소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오늘 또 북한 발사체 분석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